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얼마 전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돈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이걸 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전전긍긍 소가리를 했죠.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돈 문제는 금액에 상관없이 곤란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그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지는데요. 평범한 삶을 살던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신기하기도 해요. 저는 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이 식당은 벌써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제 가게라는 의미 말고도 매우 뜻깊은 곳이에요. 남편 덕분에 어렵게 구한 곳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르거든요. 제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중고등학생 시절 한 동네에 살아서 서로 얼굴이나 이름 정도는 알던 사이였거든요. 평범한 저와는 달리 남편은 정의감도 투철하고 무엇보다 사람이 참 반듯하고 인성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어디에서도 제 남편처럼 바른 사람을 찾기 힘들다 싶을 정도였죠. 저는 어릴 때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할머니는 동네에서 오랫동안 찌개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일찍부터 가게를 나가서 일손을 도왔어요. 그러다 보니 꽤 어린 시절부터 요리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할머니의 가게는 오랜 시간 운영을 해서 그런지 단골 손님이 대부분이었어요. 할머니의 가게를 5년, 10년씩 다닌 분들도 많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어떤 메뉴를 먹는지, 간을 어떻게 하는지, 반찬은 무엇을 많이 주고 어떤 것을 먹지 않는지를 줄줄이 꿰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엄청 신기했어요. 그도 그럴 게 할머니는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제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저희 담임 선생님, 친구들 이름을 몇 번이나 이야기해드려도 금방 잊어버리고는 하셨거든요. 항상 할머니 내가 지난번에 말했잖아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손님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저녁 시간 한참 손님들이 많아질 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 왔어요" 라는 말 한마디에 "된장찌개에 고추 많이 얼큰하게" 라고 단번에 알아맞히고는 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신기한 것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마음이 포근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사계절 내내 따뜻한 음식을 끓이며 훈훈한 공기 사이로 할머니와 손님들 사이에 정도 가득 차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음식은 언제 먹어도 한결같다니까요. 에이, 가격이 한결같겠지, 이 녀석들아. 손님들과 그렇게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까지도 너무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 역시 언젠가 저런 식당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요. 단순히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식당을 찾아주는, 내 음식을 찾는 분들에게 정성스러운 밥 한 끼, 하루에 쉬어가는 온정을 베푼다는 마음으로 장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남편과 만나게 되었는지를 말해볼게요. 뭐 대단한 드라마나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남편을 만났을 때부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때까지 누군가에게는 평범하겠지만 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추억이에요. 공부하는 걸 워낙 싫어했던 아이라 대학에 갈 생각은 하지도 않았고 피는 못 속인다는 말 때문인지 할머니를 닮아 그런가 식당 일이 좋아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어쩌면 익숙해서일지도 모르겠지만 맛있는 음식 냄새와 포근한 식당의 분위기는 늘 제 기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다른 친구들은 대학도 가고 뭐를 배우겠다고 학원도 다니고 회사에 취직하는 애들도 있었는데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오래된 식당에서 일하는 게 부끄럽지 않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가끔 친구들이 나라면 어른들 오는 그런 밥집에서는 일 못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에휴,
너네 아직 어른 되려면 멀었구나 하고 받아치고는 했어요. 해가 기울면서 뜨끈한 국물을 찾아 뱃속을 따뜻하게 채우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진짜 어른들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오래된 식당을 촌스럽거나 무시하기 힘들 테니까요. 할머니가 점점 연세가 드시면서 식당에서 제가 일을 하는 비율도 점점 커졌어요. 서빙의 계산, 그래봤자 할머니가 만든 반찬을 담거나 밥을 때 달걀 프레이를 굽는 게 전부였었는데 어느샌가 나물도 무치고 찌개에 간도 맞추고 있었죠. 아이고, 이젠 네가 식당에도 되겠다. 아유. 제가 보글보글 끓는 찌개 앞에서 재료를 넣고 있으면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저런 조리법들도 많이 알려주셨어요. 가게는 반찬도 계절에 따라서 꽤 다양하게 바뀌었는데요.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계절에 따라 가장 맛있는 재료들을 사용해서 무침부터 볶음, 구이까지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할머니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기본으로 20가지가 넘는 음식 레시피를 배우게 된 것 같아요. 특히 할머니는 비름나물 무침이랑 배추전을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데요. 할머니의 비름나물이 너무 맛있어서 여름만 기다린다는 손님들도 있었어요. 저도 날이 너무 더워 입맛이 없다 싶을 때도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비름나물을 먹으면 밥 2그릇은 금방 뚝딱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할머니의 오른팔로 식당에서 일한 지 3년 가까이 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낮에 가게로 손님 한 명이 들어오는데 익숙한 얼굴이더라고요. 점심시간은 조금 지나고 저녁은 되기 전이라 손님이 없어 할머니는 잠시 집에서 낮잠 한숨을 주무신다고 가시고 저 혼자 가게를 보고 있을 때였죠. 어서 오세요. 야. 야, 안녕. 오랜만이다. 맞아요. 그 젊은 남자는 바로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얼굴과 이름 정도 알고 있는 바로 미래 제 남편이었죠. 고등학교는 달라지고 20살 된 이후에는 딱히 만날 기회나 접점이 없다 보니까 몇 년 만에 재회한 거였어요. 접점뿐만 아니라 저희가 따로 연락을 하거나 약속을 잡을 정도로 친했던 사이가 아니라서 그러기도 했어요.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닌데도 뭔가 익숙한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 친구도 그랬는지 저를 보면서 엄청나게 반가워했어요. 주문을 받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가져다 줬어요. 마침 가게에는 손님도 없어서 밥 먹는데 앞에 앉아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이야기를 나눴죠. 야, 진짜 오랜만이다. 아직 이 동네 살아? 아니면 볼 일 있어서 들린 거야? 고모네가 아직 이 동네 살아. 난 군대 갔다가 얼마 전에 전역했어. 대학교가 다른 지역이라서 그동안 여기 근처 올 일이 없었는데 전역하고 고모네 집에 인사하러 왔거든. 내일 다시 학교 돌아가기 전에 오랜만에 동네 돌아다니다가 들어온 건데 이야, 너를 딱 만났네. 그러고 보니 네가 할머니 식당 일 도와줬던 거 기억난다. 아유, 거기가 여기였구나. 너는 잘 지내? 나는 졸업하고 할머니 식당에서 일하면서 지내. 와, 근데 너 대학 갔어? 응, 그렇게 좋은 데는 아니고 그냥 공대인데 거기 나오면 취업 잘 된다고 하더라고. 나도 빨리 취업해서 일자리 잡는 게 목표라서 그냥 돈 잘 버는 곳이라길래 갔어. 이야, 그래도 대단한데? 나는 공부는 진짜 아니었거든. 그래서 대학은 생각도 안 해봤어. 할머니 식당 일이 재밌기도 하고. 나야말로 네가 더 대단한 것 같아. 우리 나이에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쉽지 않잖아. 다들 그냥 주변 분위기 따라가거나 아니면 돈벌이 되는 거 하는데 너는 식당 일이 재밌어서 한다니 대단하다.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 멋있어. 뭐야. 네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나? 누가 들으면 뭐 대단한 일이라도 하는 줄 알겠다. 동네에서 할머니가 운영하는 식당 일하는 건데 그래도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다. 저희는 그렇게 오랜만에 근황도 물어보고 수다도 떨다가 식사를 마치고
그 친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가게 앞까지 배웅을 해주었고 그 친구는 내일 돌아가기 전에 한 번 더 들리겠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또 보자며 인사를 나누고 그날은 그냥 오랜만에 아는 친구를 만나서 좋았다는 생각 정도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그 친구는 전날 약속한 것처럼 다시 식당을 찾았어요. 음식을 내주고 또 한참 수다를 떨다가 앞으로 종종 연락하면서 지내자고 이야기하고는 돌아갔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는 학교로 잘 돌아와서 지내고 있다고 안부를 전했죠. 그렇게 서로 연락을 좀 주고받다가 다음에 시간 되면 또 식당에 놀러 오겠다고 이야기하며 너도 시간 되면 내가 있는 곳에 놀러 한번 와라. 맛있는 거 사주겠다 했어요. 그때는 그냥 가볍게 넘겼는데 어느 날 연휴를 맞아서 가게 문을 닫고 쉬게 되었는데 문득 그때 친구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딱히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던 저는 친구에게 연락해서 연휴에 쉬는데 놀러 가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마침 자기도 할 일이 없다면서 흔쾌히 약속을 잡았고 저는 오랜만에 기차를 타고 그 친구가 대학에 다니는 동네로 놀러 갔어요. 오느라 고생 많았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거 다 사줄게. 맛집도 다 알았어. 기차역까지 마중을 나온 친구가 저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저희는 근처에 유명하다는 놀이공원도 놀러 가고 학교 주변도 걸어 다니고 학생들이 자주 찾는다는 전이 유명한 맛집도 갔어요.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던 저는 대학교 근처의 분위기가 신기하더라고요. 밥을 다 먹은 후에는 대학교 안에 들어가서 그냥 걸으면서 돌아다녔는데 이렇게 큰 건물이 전부 학교라니까 엄청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친구에게는 사실 고민이 하나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사실 여기를 오고 싶던 건 아니었어. 그날 너 만나서 돈 잘 버는 곳이라고 쿨한 척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물론 사실이기는 하지만 내 꿈은 따로 있었거든.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재혼하시면서 나는 고모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뭔가 항상 마음이 불편했어. 고모랑 고모부가 엄청나게 잘해주기는 하셨는데 그래도 내 집 가족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 그래서 그냥 빨리 고등학교 졸업해서 기숙사든 월세든 얻어서 대학 가는 게 목표였어. 그리고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도망치듯이 대학에 갔는데 원하던 공부가 아니다 보니 하나도 즐겁지가 않은 거야.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재미없고 수업도 듣기 싫은데 장학금을 받아야 계속 다닐 수 있으니까 억지로 공부했었어. 그러다가 회피하고 싶어서 다시 도망치듯이 군대에 들어갔지. 뭔가 나한테는 꿈이라는 게 사친 것 같아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날 너를 만나고 마음이 조금 달라졌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지내는 걸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이대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면 그게 과연 행복할까 싶기도 했어. 그래서 고민 중이야. 지금이라도 대학을 그만두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갈지. 사실 그 친구의 꿈은 경찰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서 가는 길이 현재 상황과 맞지 않아서 미뤄두었던 거죠. 저는 그냥 오래된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일 뿐인데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자신의 꿈을 다시 찾을까 고민한다니. 뭔가 내가 그렇게 대단한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현실과 타협하느라 자신의 꿈을 뒤로하는 마음이 어땠을까 헤아려 보기도 했어요. 저도 아직 인생에 대해 잘 모르고 그 아이가 지금이라도 경찰이 되려고 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렇다 할 조언을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이야기를 듣다가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어서 기차역으로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잖아. 인생은 생각보다 짧다고. 솔직히 맞는 말인 것 같아. 우리 부모님도 엄청 일찍 돌아가셨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인데 그냥 가끔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너한테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가 잘 생각해보고 아주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도 정말 후회로 남을 것 같다 싶으면 지금이라도 꿈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이야기를 듣더니 그 친구는 활짝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몇 달 뒤 학교를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집을 얻어서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친구가 학교를 그만두고 시험 준비를 시작한 것에 왠지 제 책임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묘한 책임감이 느껴져서 다른 도와줄 수 있는 건 없고 그 애가 공부할 때 식사라도 챙겨 먹으라고 종종 반찬을 가져다 주고는 했어요. 체력 관리에 공부까지 해야 하니 혼자인 애가 힘들겠다 싶어 밥이라도 잘 챙겨 먹으라고 도시락도 싸주고는 했죠. 그동안 그 친구는 낮에는 서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시험을 준비했어요. 학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는 중간중간 틈이 날 때마다 책을 붙잡고 살았어요. 체력을 기르기 위해 매일 동네를 뛰고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2년을 정말 열심히 살더니 마침내 시험에 합격했어요. 이야,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구나. 그럼 나 진짜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축하해. 야, 이제 진짜 경찰이네. 옆에서 도와줘서 고마워. 그동안 내가 시험 준비 잘할 수 있었던 거 네 덕분이야. 너 아니었으면 밥도 못 먹고 굶어 죽을 뻔했는데 한국 사람은 밥심이라고 네 덕분에 합격한 거야 나. 에이,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됐어. 네가 잘해서 성공한 거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한테도 잘할게. 앞으로 공부 말고 너한테 잘해줄 테니까 그, 그, 나 한번 믿어보고 연애할래?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합격하면 고백하려고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시험에 못 붙으면 자기는 그냥 공부 준비하는 백수라고 꼭 합격한 다음에 고백해야지 하면서 의지를 다졌다고 해요. 얼마 후 그 친구는 순경으로 발령을 받았고 초반에는 일하는 시간대가 계속 달라져서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저희가 만날 수 있는 날도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쌓아온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서로 보지 못하는 거로 멀어질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그 사이 할머니는 나이가 많이 들어 이제는 식당에 이틀에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게다가 건물이 철거에 들어간다고 해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죠. 할머니는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식당 운영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오래 운영하던 가게를 접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운영하던 식당이 문을 닫은 후 저는 다른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이 크지도 않고 가게를 접으면서 받은 보증금도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 가게를 차릴 때까지 돈도 더 모을 겸 다른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새 저희가 연애를 한 지도 2년이 넘어갔어요. 저희는 누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서로가 결혼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 비용을 위해 조금씩 돈을 모았죠. 대단한 이벤트 없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이야기하다가 결혼은 이때쯤 하는 게 좋겠다. 어디서 하면 좋을까 하면서 예식장을 알아보러 다니고 같이 살 집을 찾으러 다녔어요. 비싼 반지나 화려한 프로포즈는 없어도 우리가 서로의 아내와 남편이 될 거라는 사실은 분명했죠. 연애한 지 3년 만에 저희는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했어요. 남편의 혼주석에는 어릴 때 키워주셨던 고모님과 고모부가, 저희 쪽에는 할머니가 자리하셨어요. 둘 다 친구가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친척이 많지도 않아서 하객이 엄청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작은 예식장에서 처음으로 반짝이는 드레스와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던 턱시도를 입고 앞으로 평생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할 거라고 다짐했어요. 할머니는 제가 결혼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가고 싶으셨는지
시기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장례까지 돕게 만들어 미안하다는 제 이야기에 남편은 자신에게도 할머니는 가족이었다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후에도 저희는 서로를 돕고 힘들 때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내일처럼 축하해주며 지냈어요. 남편은 꿈에 그리던 경찰 일을 하게 되면서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늘 기쁜 마음으로 출근했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의 표정은 저런 거라는 것을 남편을 보면 매일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늘 그렇게 긍정적인 남편과 함께 하다 보니 저 역시 매일 사는 게 웃을 일 뿐이더라고요. 저희는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 함께하면서 참 많이 행복했어요. 여보, 내가 얼른 진급하고 빨리 돈 많이 벌어서 당신이 원하는 식당 차려줄게. 당신도 나 뒷바라지 해주면서 내가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줬잖아. 이제는 내가 당신 꿈을 이뤄줄게. 조금만 기다려. 남편은 출근할 때마다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하고는 했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아기 천사까지 찾아왔어요. 임신 소식을 알렸더니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저를 꼭 닮은 딸이었으면 좋겠다면서 저희는 매일 불러오는 배를 보며 무사히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어요. 10개월을 뱃속에서 잘 자라준 우리 아기를 낳은 날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리고 남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보다는 남편 얼굴을 똑 닮았지만 그래도 간절히 바라던 딸이었죠. 딸이 태어난 이후 남편은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몸이 조금 안 좋아져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남편 혼자 외벌이 해야 했거든요. 미안하기도 하고 저는 돈 걱정하지 말고 몸 건강해지는 것만 신경 쓰라면서 푹 쉬라는 이야기에 고맙기도 했어요. 다행히 제 몸은 차차 회복되었고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주었어요. 천천히 걷고 말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부는 이래서 아이를 낳는구나 깨달았죠. 하지만 몇 년 후 남편은 사랑하던 경찰 일을 그만둬야 했어요. 어느 추운 날 퇴근하고 돌아오던 길,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뇌출혈로 급하게 응급실로 옮겨졌거든요. 빠르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동안은 의식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면서 그대로 세상을 떠났죠. 사랑했던 남편이 한순간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저랑 아이는 하루아침에 집안의 가장을 잃어버렸죠. 게다가 남편은 아직 경찰로 근무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아 연금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대신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퇴직 처리가 되면서 수당이 나오더라고요. 큰돈은 아니었지만 목돈을 받으니 늘 남편이 저에게 열심히 벌어서 빨리 식당을 차려주겠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식당 차려주는 건 필요 없는데 나는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었던 건데. 저는 속없이 웃고 있는 남편의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마냥 슬퍼하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어린아이를 이제 혼자 힘으로 키워야 하니 주저앉아서 울기만 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남편이 남기고 간 돈으로 저는 마침내 제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남편의 수술비와 병원비를 내고 큰돈이 남지는 않아서 보증금이 저렴한 곳으로 들어갔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박박 긁어 모아서 5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에 1000만 원 권리금을 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잘하는 찌개집을 차렸죠. 보증금이 저렴한 만큼 자리가 엄청 좋은 곳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유동인구가 완전 없는 곳은 아니라서 조금씩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한 1년 동안은 그냥 월세를 겨우 낼 정도로 장사가 됐어요.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상권들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고 그동안 손님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매출도 오르기 시작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되어서 돈을 쓸어 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알뜰하게 살면서 아이 키우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식당은 꾸준히 단골을 만들면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고 어느새 같은 자리에서 운영을 한 지도 10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저의 식당을 찾던 많은 분과 함께 저 역시 나이가 들어갔어요. 아이도 학교에 다닐 정도로 훌쩍 자랐죠. 다만 주변 상권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니 몇 년 전부터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래, 세월도 흐르고 주변 시세도 변하니 이 정도는 올릴 수 있지 싶었는데 그렇게 조금씩 인상을 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조금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워낙 보증금이 적게 들어있어서 다른 가게로 옮기기도 그렇고 또 제가 10년 가까이 장사한 곳이다 보니 식당도 동네도 그리고 손님들과도 정이 많이 들어서 계속 그 자리에서 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식사 시간이 살짝 지난 때라 아이가 학교 끝나고 식당에 와 있었어요. 주방 옆쪽에 작은 방이 있어서 종종 학교 끝나고 거기에서 숙제도 하고 낮잠도 자고 하거든요. 그날도 한참 방에서 숙제하고 있었고 저는 할아버지가 오셔서 밖으로 나와 주문을 받고 음식을 냈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오셨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다가 흠칫 놀라면서 당황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분주하게 상의와 바지 주머니를 막 뒤지기 시작하시더니 엄청나게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아이, 여기, 계좌 이체도 되나? 네? 그럼요. 아니, 내가 깜빡하고 지갑을 안 들고 왔네. 아들한테 전화해서 계좌 이체해달라고 할 테니 번호 좀 알려줘. 할아버지는 어딘가로 전화하시더니 제가 알려드린 계좌번호를 불러주었어요. 입금될 때까지 잠깐 기다리시려는 것 같길래 저는 괜찮다고 알아서 잘 보내주시지 않겠냐고 먼저 가셔도 된다고 인사를 드렸죠. 때마침 방 안에서 딸이 엄마 하면서 부르길래 저도 아이한테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서둘러 인사를 했어요. 당연히 보내주시겠지 하는 믿음도 있었고 혹시 형편이 어려운 분이라 식사가 필요하신 거였다면 돈을 보내주지 않으셔도 한 끼 잘 대접했다고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그렇게 그 일에 대해서는 잠시 잊고 있다가 며칠 후 식당 매출 중 현금을 입금하러 은행에 방문했어요. 입금하고 통장을 보는데 잔액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금액과 전혀 다른 액수가 적혀 있길래 깜짝 놀라서 다시 봤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서 봤는데 문득 계좌이체를 해주신다던 할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입금 내용을 보니까 그날 드신 밥값에 끝자리 0을 하나 더 붙여서 보내신 거였어요. 실수로 잘못 보내셨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문제는 돌려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어요. 다시 보내드려야 할 그분의 계좌번호가 없었거든요. 저는 부랴부랴 가게로 돌아와서 바로 종이에 커다랗게 글자를 적었어요. 김치찌개 계좌이체해 주신 어르신을 찾습니다. 금액을 더 많이 잘못 입금하셨어요. 저는 가게 앞에 잘 보이게 종이를 붙여두고 부디 어르신이나 아시는 분이라도 지나가면서 그 글을 보기를 바랬어요. 그분에게 어떤 돈인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너무 큰 금액이라 그냥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사실 100원이라도 누군가가 저에게 잘못 보냈다면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저를 보면서 이런 점은 남편에게 배운 것 같다 싶었죠. 종이를 붙여둔 지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가게로 그때 그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르신! 아이고 깜짝이야. 돈 받으러 왔다가 귀청 떨어지겠네. 왜 이제 오셨어요? 제가 혹시 못 찾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아니, 돈이 더 들어왔으면 날름 꿀꺽할 것이지. 뭐 한다고 찾아.
남의 돈을 어떻게 마음대로 꿀꺽해요. 그리고 어르신에게 필요한 돈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쓰나요? 그건 도둑질이죠. 아하이, 뭐 이렇게 양심적인 사람이 다 있어.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다고 입 싹 닫고 모른 척 했을 텐데. 아이고, 그러다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요. 그래도 이렇게 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얼른 돌려드릴게요. 나 참, 공짜로 들어온 돈 돌려주겠다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 또 처음 보네. 아주 양심적이야, 응? 아주 대단하구먼, 진짜. 에휴, 자네 같은 사람이 세상에 더 많아지면 참 좋을 텐데 말이야. 에휴, 기분이다. 오늘 여기서 제일 비싼 거 먹고 갈 테니까 밥부터 먹고 돈 받자고. 할아버지는 저처럼 양심적이고 마음이 고든 사람 처음 본다며 견물생심이라고 갑자기 생긴 돈은 누구나 탐내기 마련인데 대단하다고 계속 칭찬하셨어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식사하시면서 계속 부끄러울 정도로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다행히도 실수로 받은 큰 돈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할아버지는 완전히 저희 가게 단골이 되었어요. 일주일에 많으면 7일 내내 최소 3일 이상은 가게에 와서 식사하고 가셨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무친 비름나물을 드시더니 예전에 고향집에서 먹던 맛이 난다면서 집에 가서 가족들도 드리고 싶다고 챙겨달라고 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더니 반찬값이라며 돈을 두고 가셨죠. 작은 해프닝 이후 재밌는 단골이 생긴 기분이라 저도 할아버지가 올 때마다 반갑고 즐거웠어요. 월세 때문에 남는 게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재밌고 소중한 손님들이 계셔서 장사하는 게 즐거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건물주가 바뀐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넘어가려 했는데 문제는 새롭게 바뀐 건물주가 세를 더 올린다고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올릴 수 있는 최대치까지도 모자라서 관리비를 인상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내는 관리비의 무려 2배였어요. 아니, 지금 월세도 몇 년 사이 너무 올랐는데 여기서 더 올린다고요? 저희 진짜 남는 거 없어요. 관리비를 그렇게 많이 올리시면 저희는 못 먹고 살아요. 아유, 내가 뭐 힘이 있나? 새로 바뀌는 건물주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안 들었지? 아니면 뭐 이 보증금이랑 권리금 챙겨서 나가는 수밖에 없지. 지금 보증금으로 이 주변에 가게 구하기 어려운 거 잘 아시잖아요. 아니, 가게 고치면 권리금 못 받고 나간다는 거 듣고 누가 계약을 해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네. 새로 바뀐 건물주랑 통화해봐. 하지만 새롭게 바뀐 건물주도 요즘 주변 시세가 이러니 어쩔 수 없다는 말뿐이었어요. 가게를 수리하게 되면 나중에 권리금도 받을 수 없다는 계약을 내거니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게다가 어디서 나온 소문인지 건물이 철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더욱더 계약자를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권리금이라도 받으면 그 돈으로 주변 다른 가게라도 구할 텐데 만약 그걸 받을 수 없다면 저는 이 동네에서 장사를 접어야 했어요. 그렇게 나름 어떻게든 권리금을 받아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노력했으나 결국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이대로 시간만 가면 월세와 관리비로 있던 돈도 다 날리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어쩔 수 없이 권리금을 포기한 채 장사를 접기로 했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찾아주신 분들 덕분에 제가 이곳에서 10년간 식당을 할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월말까지 장사하기로 합의를 보고 저는 가게 앞에 메모를 붙였어요. 오랫동안 한자리를 지키던 곳이니 다들 왜 장사를 접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억울한 마음에 손님마다 붙잡고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많은 분이 공감해 주시고 다른 곳으로 옮기면 어디인지 꼭 말해달라고 찾아가겠다고 해주셔서 그나마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장사를 접기 이틀 전쯤 한동안 얼굴을 뵐 수 없던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뭐야? 가게를 접어? 아니, 이제 좀 먹을 만한 곳 찾았나 했더니 왜 가게를 접어? 그러게요. 저야 마음 같아서는 계속하고 싶은데 건물주가 세를 너무 올려서 관리비가 이제 2배예요. 저 그거 내면 진짜 마이너스예요. 땅 파서 장사할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서 아마 여기 근처에서는 가게 하기 어려울 것 같고 아, 다른 데 알아봐야죠. 뭐? 권리금을 못 받아? 아유, 참 이거 아주 웬 진짜 양아치가 건물주로 들어왔나 보구먼. 응? 에휴, 이제야 밥 좀 먹을 만한 곳 찾았나 했더니 에휴, 난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밥 먹나? 아직 이틀 더 남았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아니면 나중이라도 먹고 싶은 거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반찬해서 보내드릴게요. 아유, 이 사람이 이렇게 착하니까 그런 나쁜 놈들이 등을 쳐먹으려고 하지. 에휴. 뭐 액땜했다고 생각해야죠. 혹시 알아요? 다른 더 좋은 가게 자리 찾아서 이번에 진짜 대박 날지? 아이고, 아주 긍정적이다. 긍정적이야. 아이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유쾌한 어르신과 농담을 주고받고 좋아하시는 반찬을 잔뜩 싸서 쇼핑백에 담아들었어요. 오늘은 반찬값 주고 가지 마세요. 이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선물이니까. 아니, 돈도 없다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퍼주기만 하면 어떡해. 거참 이가 내가 오늘도 지갑을 안 가져와서 계좌이체 해줄 건데 괜찮지? 그럼요. 오늘 밥값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헷갈리지 말고 돈 잘 확인해서 보내주셔야 해요. 내가 바보인 줄 아나. 2번 실수는 안 해. 알겠으니까 다음에 또 보자고.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날을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는 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저는 정들었던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반찬도 나눠드렸어요. 그동안 사용하던 물건들은 중고 판매 업체에 팔고 오랫동안 제 손길이 닿았던 가게 구석구석을 정리하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가게를 정리하면서도 앞으로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하나 싶은 고민이 많았어요. 그렇게 모든 정리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날을 보냈죠. 그리고 며칠 후 돌려받은 보증금이랑 이것저것 확인을 하러 은행을 찾았어요. 부동산을 통해서 주변 시세를 알아보고 왔더니 눈앞이 더 막막하더라고요. 알아본 가게들의 보증금과 권리금들을 보면서 걱정이 한가득이었어요. 그러면서 통장 정리를 하는데 또다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뭐야? 다시 한번 제가 아는 것과 다른 통장 잔액이 들어있더라고요. 보증금을 돌려받은 것까지 치더라도 원래 남아있어야 할 돈이랑 크게 차이가 났어요. 혹시 싶어서 다시 살펴보니 역시나 할아버지가 다녀간 날 또 돈이 잘못 입금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여기 부동산으로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빨리 오라는 연락에 받은 돈은 이따가 다시 보내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은행을 나왔어요. 그리고 부동산으로 갔는데 익숙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어르신? 왔어? 아유, 이 젊은 사람이 빨리빨리 다니지. 기다리다 하늘 갈 뻔했네. 여기는 왜... 그리고 아까 은행 갔더니 저 됐고. 자, 얼른 자리에 앉아. 응? 빨리 계약하고 가봐야 하니까. 계약이요? 그래. 거기 멀뚱하게 서 있지 말고 빨리 앉아. 늙으니 목 아파.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자리에 앉았어요. 앞에는 계약서가 놓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하철역 앞에 새로 생긴 오피스텔 주소와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가게 계약서지. 보증금 3천만 원의 새 가게라 권리금 없어. 아까 보증금 받았지? 네? 내가 그저께 3천만 원 보내줬잖아. 받았어, 못 받았어? 받았어요. 그런데 보증금이라뇨? 자, 그럼 보증금도 있겠다. 계약해. 여기 월세랑 관리비는 오피스텔 사람들 다 받는 거라 어쩔 수 없고, 월세는 나머지 내 밥값이랑 반찬값이라 생각하고 반만 내. 저 건물 없어지니까 자네가 가게 그만하고 싶다 하기 전까지 가게 마음대로 뺄 일 없으니까 알아두고, 혹시 나 떠나고 나서도 월세 못 올리게 할 거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말고. 아마 우리 아들놈이 받게 될 건데 내가 단단히 일러둘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르신... 아니, 자네 식당에서 밥 먹는 게 내 유일한 낙인데 자네 없으면 늙은이 굶으라는 거요 뭐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자네 비름나물 없으면 밥을 못 먹어. 어르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에헤이, 감사는 무슨. 나 좋자고 하는 건데 나 밥 먹으려고 해주는 거야. 감사할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가게 인테리어도 내가 개업 선물로 해줄 테니까 내일 같이 업자 만나러 가자고. 아이고, 거참. 가게 계약하자니까 왜 울어? 어? 좋은 날 무슨 눈물바람이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이번에도 돈을 잘못 입금하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건물을 4-5채 정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였더라고요. 그 오피스텔 외에도 갖고 있는 건물이랑 땅까지 동네에서는 꽤 유명한 현금 부자였어요. 말로는 제 음식을 먹지 못할까봐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제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마음을 써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속상한 마음에 푸념한 건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큰 선물을 해주시다니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제가 해드린 것에 비해 너무나 과분한 선물이었거든요. 다음 날은 어르신과 함께 인테리어 업체를 만났어요. 오래된 식당만 운영하던 저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예쁜 인테리어들을 보여주더라고요. 부담스러워서 가장 저렴한 재료와 시공을 받으려고 했더니 어르신이 또 호통을 쳤어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구 망신을 주려고. 1층은 건물의 얼굴이야. 자네 가게는 내 얼굴이나 다름없다고. 다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곳인데 삐까번쩍 금을 발라도 부족하구만. 뭘 저렴한 걸 자꾸 찾아. 젊은 양반이 이렇게 센스가 없어서야 원. 이 친구가 여기 인테리어 쪽에서는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실력이 아주 좋으니까 알아서 잘해줄 거야. 여기 식당 사장님이 워낙 센스가 없으니까 자네가 보고 예쁘고 좋은 거로 잘해주게나. 사장님의 호통 때문에? 덕분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가게 인테리어를 아주 멋지게 했어요.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고급스러운 테이블과 의자, 벽지색까지 아주 예쁘더라고요. 특히 좋았던 점은 주방이었는데요. 그동안 오래된 식당에서 주방 청소한다고 매일 애를 먹었는데 딱 들어갔더니 싱크대며 타일이 너무 깔끔한 거예요. 심지어 싱크대는 최신 기술이라면서 물이 잘 빠지는 구조로 되어서는 한쪽에는 컵을 바로바로 씻을 수 있는 기계도 있었어요. 요리하는 곳도 엄청 넓고 가스레인지 화력도 좋더라고요. 한쪽에는 포장 판매를 할 수 있는 기계도 들어와 있었는데요. 그동안 포장이랑 배달을 하고 싶어도 기기랑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통이랑 비닐봉지만 몇 개 가져다 두고 해드렸었는데 솔직히 너무 좋더라고요. 시험 삼아서 기계를 사용해보니
순식간에 말끔하게 통 위에 비닐이 씌워지더라고요. 딸내미도 가게에 와서 구경하더니 전에 있던 곳이랑 비교도 안 되게 좋다면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어린 딸이 식당 쪽방에 머무르는 게 마음에 불편하다면서 오피스텔 투룸으로 이사 오라고 제안도 해주셨는데요. 진짜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상가주인 특별 할인이라며 오피스텔 전세도 저렴하게 제안하셨더라고요. 덕분에 가게와 같은 건물에 말끔한 오피스텔로 이사 왔는데요. 신축 건물로 이사했더니 딸이 너무 좋아해요. 우와, 엄마 여기 봐. 엘리베이터도 있어. 우와, 엄마 이것 봐. 화장실에 타일에 곰팡이도 없어. 새 집이 너무 신기한지 신나서 뛰어다니는데 그동안 딸내미도 이런 집에 살고 싶었겠구나 싶으면서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학교가 끝나면 가게 쪽방 대신 집에서 숙제하는데요. 저도 같은 건물이니까 가게에 손님이 없을 때마다 틈틈이 올라가서 딸을 챙겨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식당이 이사를 한 이후 할아버지는 다시 거의 매일 식사하러 오시는데요. 밥값 때문에 월세를 저렴하게 주시는 거라고 하시더니 식사하러 오셔서도 꼬박꼬박 돈을 내고 가세요. 제가 안 받는다고 하면 테이블 위에 돈을 두고 가버리기도 하시고요. 새로 이사 온 가게는 직원을 2명이나 더 쓸 정도로 장사가 정말 잘 되는데요. 목 좋은 자리에 맛있는 음식까지 더해지니 손님은 저절로 늘더라고요. 덕분에 매출도 많이 늘어서 딸내미가 다니고 싶다던 학원도 보내주게 되었는데요. 우연히 잘못 들어온 돈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렸을 뿐인데 그 일로 이렇게 큰 행운까지 얻게 되었다니.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옛말이 맞는 것 같네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